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본 문제풀이 강의죠. 저당권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이어서 풀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이제 저당권에 관한 문제는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좀 까다로운 부분일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셨으면 해요. 자, 함께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거든요. 1번 보시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본의 확정기일을 변경하려고 해요. 이 확정기일을 변경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죠.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죠. 2번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죠.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까지만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초과되는 부분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3번 피담보 채권이 처분되면 근저당권도 이에 따른다. X입니다. 근저당권의 중요한 특징인데 부종성, 수반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 중간에 채권액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처분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처분됐다는 이유로 근저당권과 함께 이전이 되려면 기본계약도 계속적 거래관계도 이전이 돼야지만 근저당권이 수반되기 때문에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부정성, 수반성이 완화 내지 배제되어 있습니다. 4번 근저당권의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근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시되고 등기돼야 되는 것은 채권 최고액과 근저당권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취지와 최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명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인 것이니까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근저당권은 장래 채권을 담보하기보다는 장래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저당권은 미래 채권을 담보한다는 것은 미래 채권이 확정되면 그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근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맞는 점이죠. 2번, 피담보 채무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서 제외된다. X입니다. 옳은 것이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어야겠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도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데 굳이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도 지연배상금도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고요. 특히 지연배상금에 관한 경우에는 최고액 범위 내라면 1년분에 하나 하지 않죠. 그러면 제외되는 게 뭐냐면 실행비용입니다. 실행비용만은 채권 최고액에 제외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 채권이거든요. 자,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아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확정 전의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은 확정 후에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채권자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했어요. 부종성, 수반성이 완화되어 있죠.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수반되지 않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일부 양도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확정된 피담보 채무액에 채권 채무액을 초과해요. 그러면 돈을 갚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초과되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을 번져야 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자, 옳은 것은 1번이고요.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적중 심한 문제입니다. 1번이죠. 사례 문제 위주인데 갑의 채무자 을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자. 갑이 채권자고 저당권자죠.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갑을 저당권자라는 설정 등기가 을의 등기 신청 서류 위조에 의하여 불법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잘못된 거죠? 말소가 안 된 거죠? 물권이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여기도 조심할 것은 만약에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갑의 저당권 소멸하게 돼요.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갑에 대한 을의 채무는 저당권 설정 당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금전 채권이어야 되느냐? 3번 갑의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 실행 당시에는 금전 채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합쳐서 기억하면 되겠죠? 맞는 질문인데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굳이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경매하게 되면 돈이 나오는 거니까 금전이 나오는 것이니까 실행할 때는 금전 채권이 아니고 금전 채권으로 변환될 수 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금전 채권이 아니더라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4번 갑을 사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 무효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 무효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면 저당권 등기도 무효겠네요. 저당권이 성립되지 않겠네요. 따라서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갑의 저당권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에 대한 을의 채무는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미래의 채권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미래 채권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금전 채권으로 전환이 돼야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틀린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네요. 2번입니다.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병이 그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을의 저당권 실행 방법으로 가장 옳은 거죠. 자, 일단 저당권이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뭐가 인정이 되냐면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이 되면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괄 경매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해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상속인 병은 저당권 설정자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당사자인 것처럼 아버지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상속받은 병도 저당권 설정자인 거죠. 따라서 상속인 병이 그 토지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으니까 을은 일괄경매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건물에 붙이고 가능합니다. 가정 옳은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저당권은 토지 저당권이죠. 따라서 일괄 경매할 수 있지만 토지 저당권이니까 토지 대금으로부터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1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붙이고 토지 대금으로부터만 우선 변제를 받는다가 가장 옳은 지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게 이르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일단 나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저당권자인 갑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갑은 토지의 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더라도 그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런 걸 우리가 과잉 경매 금지 원칙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일괄 경매의 경우에는 과잉 경매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더라도 건물까지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저당권자인 갑의 입장에서는 토지만 경매할지 건물과 토지를 일괄 경매할지 지 마음인 거예요. 따라서 2번.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일괄 경매하더라도 갑은 토지 저당권이니까 토지 대금으로부터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한번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만약에 토지만을 경매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철거당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따라서 5번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토지의 경락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앞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만 일괄 경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건물이 누구의 소유자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일괄 경매할 수가 없어요. 4번 을로부터 위 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죠. 이 제3자 병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에요.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갑의 일괄 경매권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X다. 왜냐하면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누가 그 건물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최근에 일괄 경매에 대해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내고 있는 편이죠. 4번입니다.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C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A의 근저당권도 소멸하고요. B의 근저당권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1번. B가 경매를 신청하여 누가 경매를 신청하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A의 금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X.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경매 목적물에 있는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두 번째. 자,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따라서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시의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겠죠. 2번. A가 경매 신청을 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가 유치권자입니다.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A가 확정된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했어요. 자, 채권액이 확정이 됐다면 근저당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면 K는 A가 가지고 있던 1순위 근저당권을 승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1순위입니다. K는 B보다 후순위자가 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우리가 근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 A가 1순위, B가 2순위로서 배당을 받아요. 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죠. 소멸된 권리만 배당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뭐가 없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B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에게는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5번은 근저당권의 특징이죠. A의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되면 A의 근저당권 소멸한다. X입니다.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중간에 채권액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됩니다. 5번입니다. 을이 갑에게 담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병이 자기의 A 부동산에 대하여 A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경우에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일단 이 3, 4, 5번은 시험 범위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지도 않을 거고요. 풀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부분인데 이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니니까 요 2, 4, 5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 1번과 2번만 좀 신경 쓰면 되거든요. 1번. 병이 A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면서 정이 A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대출을 끼고 산 거죠. 정이 대신 돈을 갚기로 한 거죠. 이거 우리가 이행인수거든요. 따라서 병정 간의 계약은 이행인수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맞는 지문이고 뭐뭐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일반적으로 채무인수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특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인수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그래서 1번 질문에서. 자, 지금 병은 자기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다가 담보로 설정해줬죠. 이 사람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담보가 설정된 것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요 A 부동산의 가액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병이 정에게 매도하면서 대출 기급할 때 얼마만 받겠습니까? 2억만을 받겠죠. 그럼 결국은 지금 병은 을을 위해서 담보를 설정해 줌으로써 1억을 손해봤죠. 그래서 1번 지문에서도 병이 을에 대해서 1억 원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부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럼 3번 보죠. 병이 A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면서 정이
A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피담보 채무의 이행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돈을 갚아야 돼요? 정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A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됐어요. 왜요? 정이 돈을 안 갚아서요. 그러면 정은 솔직히 말하면 할 말 없는 사람이죠. 요 부동산을 사면서 대출을 끼고 사는 바람에 대출 금액만큼 1억 원을 뺐어요. 그랬는데 지가 돈을 안 갚는 바람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해야 될 사람은 병인 것이지 누가 아닌 거예요? 정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병이 아니라 정이 된다. X. 정이 아니라 누군 거죠? 병인 거죠. 이유는 팔 때 이미 대출 금액만큼 공제하게 되니까 이 을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물상보증인인 병이 되는 것이고 이행인수한 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답은 2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3, 4, 5번은 시험 범위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조합이에요. 자,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자, A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죠.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므로 A번은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B, C, D를 좀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피담보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확정됩니다. 따라서 결산기가 있다면 그 결산기가 도래할 때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이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근저당권이 확정이 되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에 설정된 게 대해서 말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기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10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채권액을 확정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또한 이에 관한 다른 약정도 없는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맞죠? 이유는 뭐예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맞는 질문이죠. D번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키는 해제 또는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권한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해제 또는 해지함으로써 채권액을 확정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제3취득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근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근저당의 피담보 채무는 그 설정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다. 맞는 지문이고 이유는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해지권이 있다면 제3취득자도 해지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는 질문입니다.
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에서 피담보 채무 또는 채권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주로 수수하는 경우, 대출 끼고 산 거죠. 매수인이 매도인의 저당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X예요. 좀 말장난이 나왔죠, 그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B야 E고 옳은 것은 A, C, D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4번. 7번입니다. 자, 이제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공동저당.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와 Y 토지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후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X,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하는 경우에 어느 토지의 경매대금으로 갑에게 변제하게 되는가? 자, 이렇게 공동저당의 경우에 동시 배당하게 되면 그 목적물의 가액의 비율,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분담액이 결정되거든요. 따라서 5번. 각 토지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5번이 답이고 5번이 맞는 지문이죠. 그러면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자,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8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처형하면서 자신의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후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각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였다.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이 각 9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이었다. 을이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경매대가 비율에서 분담액이 결정되니까 산수가 필요한 거죠. 간단합니다. 자,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냐면 1억 5천이고요.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A, B, C 부동산의 공동저당을 설정했고요. A 부동산은 9천만 원, B 부동산은 6천만 원, C 부동산은 3천만 원이죠. 자, 동시 배당을 했으니까 가액에 비례해서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분담액이 결정되므로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 원이죠.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더해서 밑에 깔면 됩니다. 9 더하기 6 더하기 3은 18이죠. 따라서 18분의 6 약분하면 3, 6, 18이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면 1억 5천의 3분의 1을 B 부동산에서 받게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물론 문제에서 B 부동산에서 얼마를 받게 되느냐 물어봤으니까 B만 계산해 봤고요. A와 C도 계산해 보시면 돼요. 더해서 밑에 깐다. 이게 뭐죠? 공식인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에서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좀 복잡한 볼까요? 9번.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 토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병은 X 토지의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자, 병이 X 토지 2번 저당권이 있죠. 정은 Y 건물의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으로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 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 토지의 경매대가가 4억 원과 Y 건물의 경매대가 2억 원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정의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의 얼마를 받는지를 묻는 거죠. 자, 간단합니다. 자, 지금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입니까? 3억이죠. 3억이고 지금 X와 Y 부동산에다가 공동저당이 설정됐는데 경매가 이루어졌고요. X가 얼마입니까? 4억이고 Y가 얼마입니까? 2억이죠. 이 Y 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가 여전히 누굽니까? 갑이고 2순위가 정인데 정이 Y에서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거죠. 자, 계산해보죠. 자, 4억 대 2억의 비율이잖아요. 더해서 밑에 깔입니다. 4 더하기 2는 6이니까 6분의 2죠. 약분하면 뭐죠?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값은 y에서 3억 원의 3분의 1인 얼마를 갖게 돼요? 1억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y가 얼마짜리였습니까? 2억짜리였으니까 값이 1순위로서 1억 원을 가져갔으니까 정은 얼마를 받게 돼요? 1억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남는 거.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 1억 원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 계산해 볼까요? 자, 보세요. 자, x의 지금 1순위가 누굽니까? 값. 2순위가 누굽니까? 병이죠. 더해서 깔면 x는 뭐죠? 6분의 4, 3분의 2니까 3억의 3분의 2, 2억 원을 가져가게 되고요. x 4억에서 값이 1순위로서 2억 원을 가져갔으니까 병은 나머지던 2억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는 x 부동산에서는 값이 2억, 병이 2억, y 부동산의 값이 1억, 병이 0이 뭐죠? 1억.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제가 될 수 있으면 간단한 문제를 골라보려고 했거든요.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들으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